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벨상 세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류 공영에 기여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 그리고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오늘의 현인은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1972 케네스 J. 에로우와 존 R. 힉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1972 케네스 J. 에로우 앤드 존 R. 힉스인데요. 이 자료의 제1부를 통해서 두 경제학 과정의 초기 생애,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 또 핵심 연구 분야가 뭔지 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왜 중요했고 또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점을 생각하게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첫째, 왜 에로우와 힉스인가? 이 두 분이 1972년에 노벨상을 같이 받았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냥 단순히 뛰어난 경제학자라서만은 아닐 텐데요. 핵심은 그거죠. 경제학에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들이 막 선택을 하는데 그게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장 전체가 어떻게 균형을 딱 이루는지.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 전체의 복지, 그러니까 후생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이런 문제들을 수학적인 틀로 아주 엄밀하게 분석해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막연했거든요, 이 질문들이.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복잡한 시스템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내리는 결정들이 사회 전체에 좋고 나쁜 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파고든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뭐 경제학 넘어서 정치나 사회제도를 고민할 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겠네요. 네, 그렇죠. 에로우 같은 경우는 일관 균형 이론으로 모든 시장이 어떻게 동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조건을 증명했고요. 또 사회적 선택 이론으로는 개인들의 다양한 선호들을 합쳐서 합리적인 사회적 결정을 내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죠. 네네. 그리고 힉스는 후생 경제학으로 어떤 경제 상태가 더 나은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고, 유명한 ISLM 모형 같은 도구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ISLM 모형?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작업 덕분에 경제를 그냥 개별 시장들의 합, 이게 아니라 서로 막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게 된 거고요. 또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이나 복지, 이런 관점에서도 경제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연금개혁이라던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 같은 문제들에서 효율성하고 사회적 합의, 이 사이에서 막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 이분들의 통찰이 딱 떠오르는군요. 맞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책은 정말 가능한 걸까? 이런 질문 말이죠. 자, 둘째, 시대적 배경. 이분들 연구가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활동 시기가 20세기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공황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막 겪은 직후입니다. 기존의 고전 경제학,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리고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케인즈주의가 막 떠오르던 때였죠. 근데 또 동시에 정부 개입이라는 게 한계도 있고 시장 자체가 워낙 복잡하니까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커졌고요. 힉스가 있던 영국은 그때 막 복지국 가틀을 짜고 있었고 에로우가 있던 미국은 냉전 시대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현상 전반을 좀 과학적인 모델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니까 각자 환경도 연구에 영향을 좀 미쳤겠군요. 네, 맞습니다. 학문적으로 보자면 케인즈가 주로 단기적인 총수요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제 에로우나 힉스는 시장 전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고 또 그 균형 상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나아간 거죠. 그렇군요. 힉스의 그 ISLM 모형은 케인즈 이론을 구체적인 정책 분석 도구로 쓸 수 있게 만들었고 에로우의 일반 균형 이론 증명은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수학적 기초를 딱 제공한 셈입니다. 결국 시대가 던진 질문들,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라던가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그 균형점을 찾는데 필요한 어떤 이론적인 언어 그리고 분석 도구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셋째, 케네스 에로우의 성장 과정. 그럼 에로우는 어떤 배경을 가졌기에 그런 선구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1921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루마니아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적 재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공황을 직접 겪었다는 거죠. 경제 문제가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절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수학적인 능력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일찍부터 딱 결합이 되었군요.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해롤드 호텔링 같은 통계학 대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경제 현상을 아주 엄밀한 수학적 모델로 분석하는 그 길로 들어선 거고요. 네, 그래서 초기 연구부터 개인들의 선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선택 문제, 그리고 불확실성 아래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그 유명한 불가능성 정리로 이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2차 대전 때 미 공군 기상장교로 복무했는데 이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도 그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충격, 또 이민자 가정이라는 배경, 전쟁 경험, 그리고 수학과 경제학을 융합하는 그런 학문적 환경, 이게 다 맞물려서 완벽한 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복잡한 시장은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에 도전하는 토대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넷째, 존 힉스의 성장 과정. 그럼 힉스는 에로우하고는 좀 다른 경로를 밟았을 것 같은데요. 네, 1904년 영국 워릭셔의 중산층 가정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옥스퍼드에서 수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경제학원 방향을 틀었죠. 경제학이야말로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수학적 기반 위에 경제학을 접목한 점은 에로우랑 비슷하지만 힉스는 케임브리지 학파 같은 기존 이론을 좀 비판적으로 흡수하면서도 그걸 더 명확하고 정교한 형태로 다듬는 데 주력했군요. 네, 맞아요. 특히 1930년대 런던 정치경제대학 LSE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리오넬 로빈스나 프리드리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시장 기능과 가격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얻게 되죠. 아, 그렇군요. 이후에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 나왔을 때 그 복잡한 내용을 핵심만 딱 뽑아서 명료한 수학적 모형, 그러니까 ISLM 모형으로 재해석해낸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학계의 전통 속에서 수학적인 엄밀함하고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잘 결합시킨 여정이었네요. 네, 그래서 후생경제학, 일반 균형이론, 거시경제 분석, 이 세 가지를 잇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핵심 연구 분야.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핵심 연구 분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분들이 경제학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두 사람 모두 경제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일반 균형 이론하고 또 경제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후생 경제학,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에로우는 시장들이 어떻게 서로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구조적인 연결성을 수학적으로 밝혔다면 힉스는 개인과 사회의 선택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와 복지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에로우는 그전까지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던 모든 시장의 동시 균형이라는 개념을 아주 엄밀한 수학적인 조건 아래서 증명해냈고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이론에 포함시켰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론적으로는 안정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힉스는 어떤 경제 정책이 사회 전체의 후생, 즉 만족도를 높이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걸 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유명한 힉스 칼도 보상 기준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아, 네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 결과가 반드시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정책 개입을 통해서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볼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언급된 힉스의 ISLM 모형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거시경제학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의 표준 도구로 사용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에로와 힉스는 경제학의 시야를 그냥 개별 시장 분석에서 경제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던진 질문과 또 만들어낸 분석 도구들은 오늘날에도 경제를 이해하고 정책을 고민하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에로의 일반 균형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인데요.
네. 수많은 시장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 시장, 식품 시장, 또 노동 시장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막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동시에 균형을 찾아갈까? 이걸 이제 에로우가 제라르 드브레와 함께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을 해낸 거죠. 맞아요. 특정 조건만 있다면 모든 시장을 동시에 딱 만족시키는 그런 가격 시스템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존재한다. 이걸 증명한 걸 넘어서요. 정보가 좀 불안전하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 경제의 문제까지 이 이론에 녹여냈다는 점입니다. 아,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군요. 네. 예를 들면 금융시장에서 왜 파생 상품이나 보험 같은 게 필요한가,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기초가 될 수 있죠. 다만 이 이론이 보여주는 그 균형 상태가 반드시 모두에게 공평하다거나 뭐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시장이 효율적일 수면 있는데 그 결과가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같이 보여준 셈이죠. 시장의 가능성 그리고 한계 이걸 동시에 본 거군요. 그렇다면 에로우는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7번째인데요.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바로 사회적 선택 이론입니다. 이게 1951년 박사 논문에서 나왔는데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맞아요.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개개인의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일관된 사회 전체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거였는데 에로우의 답은 좀 충격적이게도 완벽한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없다.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의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한다거나 뭐 특정인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조건들을 동시에 다 만족시키는 완벽한 투표 규칙이나 의사결정 규칙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죠. 와, 그럼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거네요. 이게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다수결 같은 방식조차도요, 때로는 좀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정책처럼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문제에서 왜 모두가 다 만족하는 완벽한 해답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완벽한 이상을 쫓기보다는 현실적인 제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좀 현실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아, 이상과 현실의 그 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군요. 자, 그럼 이제 존 힉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힉스의 가치와 자원 배분 이론입니다. 1939년에 나온 책 가치와 자원의 이론에서 소개된 건데 이건 경제를 좀 더 동적인 관점에서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어떤 특정 시점의 균형 상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격이라든지 생산량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조정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요. 이 자원 배분이라는 게 단순히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복지, 그러니까 후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아주 깊이 파고들었다는 점이에요. 아, 후생 경제학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다진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잉여 같은 개념 있잖아요.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 이걸 통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반드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줬어요. 또 보상 원칙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어떤 정책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손해를 다 메워주고도 남는 게 있다면 그 정책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개선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기준이에요. 오, 그런 기준이요? 네. 그래서 정책 평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었죠. 경제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자, 9번째는 아마 경제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ISM, ISLM 모형입니다. 이건 뭔가요? 네, 이거 1937년에 나온 건데요. 당시에 좀 복잡했던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을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두 개의 곡선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IS 곡선은 상품 시장의 균형. 그러니까 투자랑 저축이 같아지는 지점을 보여주고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 화폐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지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형이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왜냐면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 재정정책이죠. 아니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거나 조이는 거, 통화정책. 이런 정책들이 국민 소득이나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한눈에 딱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정책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군요. 네, 그렇죠. 복잡한 거시경제 이론을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준 셈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 심리라던가 장기적인 성장 같은 요인을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받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는 아주 강력한 교육적인 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거장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번째, 1972년 노벨상 수상 이유 요약입니다. 위원회는 이 두 사람에게 일반 균형 이론과 후생 경제학 이론에 대한 선구적인 기여를 인정해서 상을 수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러는 시장 전체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돌아가는지,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본질적인 한계가 뭔지 이걸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혔고요. 힉스는 미시적인 가격 이론하고 거시적인 경제 안정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복지 문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 두 분의 연구 덕분에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개별 시장만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사회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또 개선하려는 학문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두 분이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학문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까요? 에로와 힉스가 경제학 판도를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분들 연구가 경제학을 단순히 그냥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회 전체의 어떤 큰 그림? 그리고 복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학문으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경제학의 수학적 엄밀함을 더하고 또 정치학이나 철학 같은 다른 분야와의 연결고리도 만들었고요. 네, 정말 중요해요. 에로의 그 일반 균형 이론,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여준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의 선호를 합리적으로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밝힌 사회 선택 이론, 또 힉스의 후생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사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그 분야예요. 그리고 ISLM 모형 같은 것들은 정말 후대 연구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경제학이나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복지경제학 같은 분야들은요. 이분들의 기초 작업 없이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군요. 그 기초가 정말 탄탄했네요. 12번째, 그럼 이런 이론들이 실제 정책이나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에로 이론은 한편으로는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면서도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 예를 들어 보험시장처럼 한쪽이 정보를 더 많이 아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걸 지적하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 필요성, 가령 금융규제 같은 것들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특히 그의 불가능성 정리는 정말 파장이 컸죠. 그렇죠. 그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책 결정 방법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개혁이라든지 환경규제처럼 이해관계가 막 엇갈리는 문제에서 왜 타협이 중요하고 또 완벽한 해답 찾기가 어려운지를 설명해주는 셈이죠. 아, 그래서 타협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힉스의 ISLM 모형은 좀 더 직접적인데요. 이건 뭐랄까, 경제의 내비게이션 같다고 할까요? 정부가 돈을 풀거나, 즉 통화정책을 쓰거나 세금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쓸 때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는데 이게 20세기 중후반에 많은 나라에서 아주 핵심적인 도구로 쓰였습니다. 아, 정말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었네요. 네, 경기 부양책 같은 거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그의 보상 원칙이라는 아이디어도요. 여전히 환경영향 평가 같은 데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13번째,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이론이라도 비판과 한계는 있었겠죠. 역시 이분들 연구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수학에만 치중해서 현실과 좀 동떨어졌다, 이런 비판이요. 예를 들어 모든 시장 참여자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경쟁한다는 식의 약간 비현실적인 가정을 깔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델이 실질 세상의 복잡함을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맞아요. 특히 힉스의 ISLM 모형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 한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시경제 이론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에로의 일반균형 이론도 역시 현실 설명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효율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분배의 공정성이라던가 사회정의 같은 형평성 문제가 좀 뒷전으로 밀려가는 점이에요. 아,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문제군요. 그렇죠. 힉스의 보상 원칙도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정책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그런 현실적인 비판도 있었고요. 네,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군요. 14번째, 그렇다면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연구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후속 연구와 계승자들을 좀 보죠. 비판이 있긴 했지만 그만큼 이분들 연구가 던진 질문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후학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에로우가 제기했던 정보의 중요성 문제, 이건 스티글리츠, 스펜스, 에컬러프 같은 학자들의 정보경제학 연구로 이어졌고요.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계하는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 여기에도 토대가 됐죠. 후르위츠, 마스킨, 마이어슨 같은 분들이요. 이분들 다 노벨상 받았으니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힉스의 후생경제학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아마르티아 센 같은 학자에게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 또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개발 같은 좀 더 폭넓은 관점의 현대 복지경제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센 역시 노벨상 수상자죠. 흥미로운 건 센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출발해서 사회적 선택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점이에요. 와, 비판을 넘어서 새로운 발전을 이끌었네요. 그렇죠. 이처럼 에로우와 힉스는 단순히 그냥 과거의 위대한 학자가 아니고요. 그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후대 연구자들이 경제학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도록 길을 열어준 뭐랄까 학문적 조상 같은 역할을 한 거죠. 15째, 결론과 총평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에로우와 힉스는 경제학을 단순히 돈과 시장만 분석하는 학문에서 사회 전체의 작동 방식과 사람들의 복지를 함께 고민하는 학문으로 그 지평을 넓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시장은 얼마나 효율적인가? 동시에 사회적 정의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어쩌면 참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복지제도나 금융시장의 규제,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방식 등등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봐야 해요. 시장도 완벽하지 않고 또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 역시 완전할 수 없다는 그들의 통찰은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선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이분들이 던졌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과제일 겁니다. 1972년에 이 두 분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주어진 것은 경제학이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학문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1972년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 케네스 에로우와 존 힉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973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바실리 레온티예프에 관한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노벨상 세계 채널은 쾌적한 유튜브 환경 조성을 선도합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